안녕하십니까. 2025 통섭의 광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통섭의 광장으로 안내할 진행자 송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열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고맙습니다. 충청북도 교육도서관에서 주최하는 2025 통섭의 광장. 와, 지식을 넘어 세상을 읽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과 함께 생각을 넓히고 그리고 삶의 지혜를 통찰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바로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깊은 통찰과 따뜻한 시선으로 상처받은 가족들의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온 가족 심리 상담 전문가 한세대학교 최광현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와 함께 이 시간 길지 않지만 가족이지만 타인입니다라는 주제로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골목이 사라졌습니다. 네. 저희 시대만 하더라도 골목에 나가면 친구들이 있었어요. 요즘에 인기인 오징어 게임서부터 고무줄놀이, 숨바꼭질, 다양한 놀이가 있었고, 그리고 그 골목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그 골목에서 애들이 이렇게 떠들면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네. 그 당시엔 민원도 없었고 자연스럽게 그 골목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는 사라졌죠.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친구를 만나려면 학원 버스를 타야 돼요. 학원 버스를 못 타면 아이는 놀 친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이게 좀 딜레마예요.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사실 학원 버스를 타지 않으면 친구와 놀 기회가 없다는 이 현실을 오늘날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개인주의예요, 여러분. 저는 90년대 중반에 독일에 유학을 갔을 때 저와 같이 공부하는 독일 학생들에게서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경험합니다. 외모도 일단 많이 달랐지만 그들의 어떤 문화와 어떤 삶이 너무 달랐어요. 그 중에 제가 아주 오랫동안 적응해야 됐던 게 뭐냐면 개인주의예요. 자, 이 개인주의는 사실 잘못하면 이기주의로 갈 수 있지만 개인이 중요한 사회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개인주의적인 면도 있지만 집단주의를 공유했던 저로서는 사실 이제 유학 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요즘에 저는 최근에 20대 대학생들 속에서 제가 90년대 독일에서 느꼈던 그 낯설음을 느껴요. MZ세대죠. 네. 사실 그들과 저희들은 좀 세대 간의 차이를 분명히 느낍니다. 그 세대 차이가 뭐냐면 개인주의입니다. 저희 같은 세대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같이 공유한 세대고, 하지만 지금의 MZ세대는 개인주의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놀랍게도 가족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아니래도 삼촌이든 고모든 그다음에 친구들이 그 부족한 부모의 역할을 대신했었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부모가 예전에 친구와 조부모, 삼촌, 이모의 역할까지 떠안게 된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 부모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운을 잇는 변호사라고 일본의 유명한 변호사였던 스토모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이제 40대까지는 운이라는 걸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50대 와 보니 세상 일이란 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운도 있겠구나 하는 걸 받아들이게 되죠. 스토모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관계가 나빠지면 그 사람의 운도 불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물을 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삶을 보면 관계가 깨어지면 그건 관계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비즈니스 관계든 어떤 커뮤니티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가 시작되어지면 아주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의 관계가 어렵다고 보죠. 그거는 부부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자녀의 문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울과 무기력 등 다양한 마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죠. 또 대인관계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도 오고 고부간의 갈등 등 가족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바로 가족에서 벌어지는 관계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보죠. 예전에는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거나 하도 또 좋은 부모의 역할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조부모가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그 역할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부모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자녀들이 힘든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정리하자면 가족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예.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삶의 주변뿐 아니라 또 어떤 상담 현장에 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어요. 형제간에 너무 사이가 안 좋은 형제가 있어요. 남매 사이에서도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사실 크게 크지 않는 재산을 놓고 남보다도 더한 그런 형제나 남매들을 지켜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좀 더 그런 형제들과 남매 관계를 좀 더 들어가 보면 두 사람이 그 형제들이 서로 우애가 안 좋고 성격이 나쁘고 너무 욕심이 많아서만이 아니에요. 그 안엔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가 어렸을 때 이 자녀들을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편애를 하게 됐을 때 그 형제와 남매, 자매는 평생의 경쟁자가 됩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았던 사랑을 빼앗겼던 그 박탈감을 용서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먼 훗날 상속의 문제로까지 이어진 걸 봅니다. 정리하자면 형제와 자매의 우애 문제도 단순하게 그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다?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공정했냐는 거예요. 마치 이제 옛날에 부모들 보면 너무 바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때요? 자기들끼리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형제들이 우애가 좋습니다. 네, 우애가 좋아요. 왜? 늘 버림받았고 제대로 돌봄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서로를 위하고 그리고 격려하면서 어린 시절 살았고 그 후도 살아갑니다. 반면에 아무 일이 풍요롭고 그리고 넉넉한 환경이었다 할지라도 부모가 유독 누군가를 편애했다면 그 형제와 자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족인 거예요. 네. 가족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은 그 사람이 성격이 모자라서 그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이 문제가 아닌 가족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 특히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부부간의 갈등과 긴장은 부부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장 일상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부부간에 서로 이제 아침부터 크게 싸웠습니다. 예, 당연히 그 아침부터 싸웠으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죠. 그런 상태에서 출근을 했습니다. 업무를 보는데 그만 부하 직원이 실수를 한 거예요. 예. 가뜩이나 실수로 인해서 좀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는 환경이지만 이미 이 직장인은 아침부터 집에서 싸우고 온 거예요. 순간 부하 직원의 실수를 본 순간 어떻게 나올까요? 예. 자신도 모르게 인내심을 잃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바로 자연스럽게 가족 안에서 벌어졌던 긴장과 갈등이 이젠 어디로 옮겨지고 있을까요? 직장, 사회로 옮겨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직업은 벌써 뭐 20년 넘게 교육생활을 하지만 가족 심리학자, 가족 상담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혼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나미가 옵니다. 예. 자, 그 쓰나미를 스토우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족이 있을까? 여러분, 문제 없는 가족이 있을까요? 늘 행복하기만 한 가족이 있을까?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드물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끝없는 다이나믹 코리아 아닙니까? 격동의 역사잖아요. 네. 그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격동의 역사를 헤쳐나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선진국이 된 나라 아니겠어요? 네. 가만히 모든 것들이 평안했던 적이 없습니다. 코리아에. 바로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두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한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아니면 내부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화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래전 사랑의 기술을 쓴 에릭 프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에도 기술이 있다고.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왜 배우려 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오늘 우리의 강연은 바로 에릭 프롬이 제시했던 행복도 배워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역시 사랑도 배워야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에서 오늘의 강연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정민 교수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인경업전에 대한 한 이야기예요. 조선시대 때 최고의 혼수품 중에 하나가 소설이었다는 걸 아세요? 네. 조선시대 때 최고의 혼수품 목록 중에 하나가 소설책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 조선시대 때는 공문서들은 다 이제 출판으로 했지만 민간에서 소요되어지는 책들은 출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중세시대 때 수사들처럼 소설을 다 필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싼 책이겠어요. 자, 한 가문에 내려오는 인경업전에 대한 얽힌 이야기입니다. 한 양반가의 딸이 이제 시집을 갔고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여동생이 또 결혼을 해서 몇 년 만에 친정을 온 겁니다. 자, 친정에 온 이 딸은 그동안 뭔 변화가 있나 한번 쭉 집안을 스캔한 거예요. 쫙 둘러보다가 순간 자기가 예전에 있을 때 없었던 물건을 보게 되죠. 바로 인경업전 소설이었습니다. 그 소설을 발견한 이 딸은 이거를 필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열흘 넘는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인경업전을 필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 책 한 권을 다 필사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죠. 채 절반도 못 끝내고 이제 시댁으로 딸은 가게 됩니다. 자, 이 뒷모습을 아버지가 본 거예요. 그 조선시대 때. 그리고 그 딸이 필사하고 난 그 책의 나머지를 아버지가 필사합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바빠서 못하게 될 때 엄마가 필사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조카가 나도 끼겠다고 한 장 또 필사를 합니다. 삐뚤빼뚤. 그리고 온 가족들이 총동원돼서 필사한 인경업전 한 권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필사가 다 끝났을 때 맨 마지막에 한 글을 적습니다. 아비 그리울 때 보아라. 이 책을 시댁에서 받아본 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눈물 나지 않았을까요? 네. 너무나 혹독한 쉽지 않은 그 시집생활 속에서 아비 그리울 때 보아라고 한 그 글은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흐르게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부장적인 시대였고 남존 여비의 사회로 알았던 그 조선 시대에도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던 가슴 넉넉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서 딸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모습을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소통입니다. 소통이에요. 예. 아버지는 딸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서 감히 아버지에게 부탁도 안 했던 그 필사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소통의 핵심은 뭐냐면 말이 아닙니다. 예, 말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이게 소통의 핵심이에요. 왜 우리 모든 것이 사실 소통이라고 하잖아요.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게 단순한 기술이라든가 테크닉이 아닌 게 뭐냐면 상대방을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사실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입니다. 감정이입이죠. 그리고 역지사지입니다. 이 임경옥전에 나온 한 가문의 이야기 속에 그 시절 딸의 마음을 알아주던,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던, 가슴이 넓었던 아버지가 있습니다. 바로 소통이 되는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죠.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 그 중에서 가장 외롭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낭을 메고 뭐 올레길을 걸어갈 때 혼자서 등산을 가거나 올레길을 걸을 때 혼자서 하나요? 외로움이 옵니까? 아니죠. 오히려 편안함과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가장 외로울 때는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요. 그냥 사람도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있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왜 외로울까요, 여러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들과 대화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내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어쩌면 관심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 느끼는 외로움은 뼈에 사무친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아픈 상처를 경험할 수가 있죠. 바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될 때 이건 정말 너무 우리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안 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가장 나를 아프게 할 때예요. 바로 이런 이 딜레마가 발생한 곳이 어디냐면 직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이 아니죠. 어딜까요, 여러분? 가족인 거예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상처는 이 이중의 딜레마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알랭드 보통이 20대 초반에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일까? 이 사랑일까의 소설은 24살의 여성 앨리스의 연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소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앨리스는 어린 시절 너무나 외로웠던 딸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혼하고 그리고 고아나 다름없이 버림받게 되고 그리고 너무나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소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앨리스야, 널 사랑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사랑이 배고팠던 여성이 바로 앨리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앨리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돈 많은 남자, 스펙 좋은 남자, 비주얼이 좋은 남자, 노. 나를 사랑할 남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는가예요. 그 외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바로 앨리스입니다. 자, 이 앨리스가 처음 만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에릭입니다. 이름도 멋있어요, 에릭. 자, 이 에릭은 의사였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런던의 금융가에 취직해서 20대 백만장자가 됩니다. 더 놀라운 건 너무나 놀라운 비주얼이에요. 이 에릭과 같이 누군가가 한 여성이 걸어가면 에릭을 보지 않습니다. 감히
우리 에릭님 옆에 걷는 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 네. 너무나 놀라운 비주얼, 그리고 이미 실력으로 백만장자가 된, 이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바로 그의 첫 남자친구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완벽한 남자 에릭에게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아버지가 어린 시절 변호사였고 실직을 당하면서 그 실직에 대한 스트레스를 엄마에게 풉니다. 가정 폭력이 있었던 거죠. 네. 엄마는 어떻게든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또 매일 밤 아버지에게 괴롭힘을 당하지만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고 싶었던 엄마는 자신이 폭행당하고 고통당한 걸 자녀들이 모르기를 바랐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녀들이 모를까요? 네? 다 알죠. 그 소리가 안 들리겠어요? 다 들리죠. 엄마의 비명, 엄마의 눈물 다 느끼죠. 하지만 자녀들은 알았습니다. 에릭은 엄마가 알길 원치 않다는 거, 그리고 엄마의 바람대로 모른 척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현재 에릭의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했던 에릭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소설은 이야기합니다. 소통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을 정말 마음을 알아주기 위해서 오늘 임경옥전에 나온 것처럼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있어요. 공감입니다. 공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에릭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 감정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아빠에게 늘 맞고, 그리고 혼란스럽지만 그 혼란스러움을 물을 수도 없었고 모른 척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에릭은 자신의 감정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 앨리스의 감정을 공감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자, 앨리스는 에릭하고 자기가 어린 시절에 외로웠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고 힘들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때 에릭이 너 정말 너무 힘들었겠구나, 정말 외로웠겠어 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때 너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에릭은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너무 외로웠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에릭은 우리 되게 좋은 레스토랑이 생겼는데 우리 레스토랑 갈까? 말을 돌립니다. 내가 어릴 때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 기숙사에서. 잠깐만, 우리 여름에 어딜 휴가 가지? 이러면서 말을 돌리고, 그리고 앨리스가 힘들었던 그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둘의 관계는 삐걱거리고, 그럴 때 나타난 남자가 누구냐면 필립입니다. 자,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소설에 에릭은 모든 걸 갖춘 남자입니다. 비주얼, 돈, 경제력. 자, 필립은 그 블루 칼라입니다. 음향 기사예요. 둘은 비주얼도 경제력도 너무 다르죠. 자, 앨리스는 어느 날 필립과 같이 출장을 가게 됩니다. 직장일로 같이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심심하죠. 그래서 순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필립이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내가 어린 시절 너무 외로웠고 엄마 아빠 이혼하고 버림받은 것 같고 너무 외로웠다고 에릭에게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필립은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라고 공감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더 이해하게끔 해요. 여러분, 대화가 된다는 건 뭐냐면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건 뭐냐면 그래요? 그래서요? 힘들었겠네. 이게 판이에요. 바로 필립은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어느 순간 앨리스는 깨닫습니다. 에릭에게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을 처음 만난 필립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앨리스는 혼란에 빠집니다. 소설은 우리에게 물어요. 당신이 앨리스라면 이 두 남자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건가? 모든 걸 갖춘 남자 에릭입니다. 비주얼, 경제력, 앞으로 더 성공할 남자예요. 하지만 소통이 좀 안 돼. 대화가 좀 안 돼.
공감받는 건 좀 어렵습니다. 반면에 옆에 있는 필립은 경제력 없습니다. 비주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매니아층은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대화가 돼요. 여러분이 앨리스라면 누굴 택할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관객분들, 우리 여성분들, 나는 에릭이다. 손 좀 들어주세요. 용기를 내세요. 에릭이다. 그래, 에릭. 자, 나는 필립을 택할 거다. 필립이 더 많네요. 여러분, 대화가 중요하네요. 대화.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에릭 택할래요. 그 대신 에릭을 이제 심리 상담 시켜서 필립으로 만들고 싶대요. 경제력은 에릭, 소통의 능력은 필립. 좋네요. 자, 근데 최악의 경우가 있습니다. 필립인 줄 알고 결혼했어. 경제력도 없고 능력도 좀 떨어져. 하지만 대화가 되는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소통의 능력이 에릭이야. 그리고 경제 능력은 필립이더라고요. 최악의 경우죠. 자, 여러분들 이 소설은 앨리스는 필립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제가 이 소설을 짧게 설명했던 건 뭐냐면 바로 소통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받는다는 거, 내가 이 사람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그 느낌은 인간에게선 정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요?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때로는 눈물 나는 순간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 봐도 알아요? 그건 옛날 버전이고, 오늘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거예요? 통장에 꽂아주는 돈? 그것도 또 중요할 수 있고, 이벤트도 또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맨날 이벤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뭘까요, 여러분? 소통 아니에요? 소통이에요. 그 부부가 서로 저녁 때 퇴근해서 회사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그냥 수다예요.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남편이 맞장구 치고 그리고 물어봐주고 그리고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이미 부부는 20분, 30분, 1시간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순간 아내는 사랑받는다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소통입니다. 소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제 뭐 많은 이혼의 위기가 있죠. 특히 OECD 국가에서 이제 황혼 이혼이 되게 높은 나라고요. 자, 이 가정 위기의 빙산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성격차죠. 하지만 그 밑바닥에 진짜가 있죠. 가치관의 차이, 경제 문제, 고부 갈등, 자녀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수많은 그 부부간의 가정의 문제를 두 가지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바로 소통과 관계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소통이 깨집니다. 소통이 깨지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있는 남성들 커피숍에 왜 갑니까, 여러분들? 커피 마시러 갑니다. 그렇죠? 우리 여성들은 커피숍에 왜 가죠? 대화하러 가잖아요. 이게 사실 남자 여자 이미 차이가 시작해요. 사실 우리 남자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평균적인 남성들은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갑니다. 그리고 거기 뭐 남은 시간 이야기를 하면 되고, 하지만 여성들은 대화를 위해서 가죠. 바로 이 부분에서 소통의 남녀의 차이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부간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부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그런 군미 운동을 합니다. 부부는 반드시 한 달에 2번은 카페에 가야 된다. 화제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서 커피 마시고 그냥 수다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 한 달에 2번의 두 부부가 커피숍에 가서 서로 얼굴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했던 그 시간들이 두 부부의 면역력을 올려요. 그리고 때론 상대방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또 실망시킬 수도 있는데 그거를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수다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 심리학자로서 이제 벌써 20년이 넘게 활동을 하는데 저의 영역은 주로 다 여성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간혹 교수님은 어떻게 가족 상담을 하게 됐냐는 질문을 받을 때 저희가 늘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가족 상담이 필요했던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의 사춘기는 저희 아버지와 쉽지 않은 갈등이 있었어요. 가부장적인 아버지, 또 옛날 아버지들이 다 그렇잖아요. 뭐 대화한 적이 있나요? 제가 이 책을 쓸 때 내가 20살이 됐을 때 그쯤 아버지와 내가 나눈 대화의 시간이 얼마나 된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1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20년 동안 태어나서 20살이 될 때 그 20년의 시간을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아버지와 대화를 한 게 1시간이 안 돼요. 뭐 저의 이야기만 아니겠죠. 저는 또 이제 사춘기가 좀 쉽지 않았고 아버지와 갈등하고 또 방황하는 그 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군대에 이제 80년대 후반에 군대를 가게 됐고 이제 서울역에서 이병 열차를 탔습니다. 이병 열차를 타고 친구들에게 손 흔들어주고 어머니와 여동생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있는데 어머니와 여동생은 너무 행복하게 서운하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맨 끝에 아버지가 와 계신 거예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그날 온다는 말 없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와 있는 걸 보고 놀랬고 한 번 더 놀랐어요. 우리 엄마도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의 두 눈에 빨간 그냥 충혈돼 있고 눈물이 글썽글썽 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좀 비빌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왜 저러지? 라는 생각까지 하고 그러다 이제 기차가 출발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서 이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기차가 멀어져 가는 걸 본 순간 저희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감정을 이기지 못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던 순간이죠. 저는 그 순간이 지금도 늘 기억에 나요.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나를 위해 이별의 순간에 운다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장면을 어떻게 소화시켜야 될지 그 기차에서 긴 시간을 생각하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그 많은 세월이 변했고 또 아버지와의 관계도 많이 복원됐지만 한편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던 그 사춘기 시절 만약에 아버지가 저에게 와서 광현아 많이 힘들지? 아빠는 널 믿는다. 아빠는 널 사랑한다. 그 몇 마디만 좀 몇 번 하셨다면 제가 얼마나 좀 힘이 있게 그 시간을 보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 많은 아버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도 역시 그런 경험을 받은 적이 없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가정의 문제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상담사로서 살고 있는데 제가 경험했던 일들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아픔들 그리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일들 그리고 고통들을 경험하는 가족들을 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서로를 싫어하지 않아요.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그 사랑한다는 걸 표현할 수 없었던 것처럼 제가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도 비슷한 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저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죠. 결국 소통이구나. 결국 가족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통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통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크닉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바로 과거에서 오는 상처의 문제들이 이 소통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 역시 저와의 대화가 힘들었고, 그리고 저와 소통이 쉽지 않았던 거는 아버지 자신도 역시 당신의 아버지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대물림이죠, 사실은요. 저는 이제 2002년도에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해서 지금까지 교수 생활을 하는데, 제가 처음 직장이 이제 요 충청권에 있는 한 대학이었어요. 요 충청권에 있는 대학에서 저의 첫 교수 생활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입니다. 가방을 들고 그 수업을 하던 첫 강의의 날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떨리고 그런 설렘과 긴장을 안고 이제 첫 강의실로 올라가는데, 어떤 학생이 저를 알아본 거예요. 그 알아보고 이제 새로 오신 교수님이시죠? 라고 하면서 커피 한 잔을 저에게 자판기에서 뽑아서 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긴장돼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강의하던 그 강의가 4층이에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었어요. 그 4층까지 이걸 들고 갈 생각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고맙지만 나중에 사줬으면 좋겠다라고 정중하게 거절하고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한참 수업을 하는데 그 학생이 좀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아까는 막 웃으면서 커피를 권했는데 수업에 할 때 얼굴 보니까 잔뜩 인상을 찡그로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느낌이 쫙 오더라고요. 보니까 삐져서 보니까.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의 질문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몰라서 물어볼 때, 또 하나 얼마나 아는지 테스트하고 싶을 때. 그런 질문을 종종 당합니다. 그런 후자의 질문을 당하면 기분 나쁘죠. 교수도 사람인데. 근데 그 후자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주 그래요. 매주마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교수의 건의로 좀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데, 학생이 그럽니다. 교수님,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그 홈페이지가 열려 있어서 언제나 실시간 악플 달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이게 뭐예요? 악플 달겠다는 거 아니에요? 순간 그 말 듣는 순간 이건 안 되겠다. 여러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악플이에요. 여전히.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건 안 되겠다. 대응하면 안 되겠다. 그냥 참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매주마다 좀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행인 건 방학이 있잖아요. 종강할 무렵에 학생들과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음료와 다과를 먹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졌는데, 제 옆자리에 그 학생이 앉더라고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긴장이 됐어요. 주스를 딱 따서 마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입 대고 주스를 마시고 반쯤 그 주스를 남기고 그걸 저에게 권합니다. 교수님, 주스 드세요? 아니, 이게 새 주스도 아닌 그 반쯤 남긴 걸 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첫날 커피를 거절했던 그것이 얼마나 이게 길게 이어졌는지를 아는 저로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주스병을 원샷했습니다. 다 마셔주자마자 갑자기 학생의 표정이 첫날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교수님, 너무 애쓰셨어요. 다음 학기에도 꼭 교수님 수업 들을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결될 줄 몰랐어요. 다행히 이제 방학을 보내고 그 다음 학기에 우연히 학교에서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생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런 거예요. 자기는 어린 시절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빴대요.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예쁨 받으려고 다가갈 때마다 엄마 아빠는 저리 가, 저리 꺼져, 엄마 바쁜 거 안 보여? 라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절받음의 상처가 여전히 자기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왜 이 학생이 그토록 쉽지 않았는지. 자, 여러분, 이 학생의 내면에 일어났던 심리적 현상을
프로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이 감정.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이 감정. 우리 이거는 좀 배울만 합니다. 이 전이 감정은 뭐냐면 어린 시절에 예전에 경험했던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때 경험했던 불편하고 힘들었던 감정과 경험이 지금 그 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전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 학생은 거절의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아팠겠죠. 힘들고 외롭고.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됐고 이제 젊은 교수를 보게 되고 나름대로 친해지려고 한 거예요. 커피 한 잔 용기를 내서 사주면서 친해지려고 한 건데 그만 그 교수가 거절한 겁니다. 자, 거절당한 순간 이 학생에 뭐가 올라왔을까요? 이분이 사정이 있어서 불편해서 거절했구나. 다음에 사줘야지. 그게 아니에요. 바로 거절당한 순간 어떤 상처가 덧난 건가요, 여러분? 그렇죠. 어린 시절 엄마와 아버지에게 거절받았던 그 상처가 덧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처를 저에게 15주 동안 돌려줬습니다. 15주 동안. 저는 사실 억울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전이 감정이 많이 발생한 곳이 있어요.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정이야말로 전이의 전쟁터다. 여러분. 부부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녀관계 안에서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아픔과 상처는 끊임없이 우리의 소통을 방해합니다. 저는 한 큰딸을 너무너무 이제 잡는 엄마를 봤습니다. 특히 큰딸이 자신감이 없고 쭈삣대고 눈치 볼 때마다 큰딸을 혼을 내요. 넌 왜 이렇게 눈치 봐? 좀 당당하게 네 이야기 해. 그럴 때마다 큰딸은 더 어떻게 될까요? 더 자신감이 없겠죠. 반면에 이 엄마는 둘째 딸을 너무 좋아합니다. 얘는 눈치가 없는 애예요. 할 말 다 하고 자유롭고 또 그런 둘째 딸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이분과 상담을 하면서 놀라운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엄마의 어린 시절은 누구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죠. 첫째 딸이었던 거예요. 늘 자신감 없고 눈치 보고 그리고 쭈삣댔던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첫째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을까요? 지난날 나의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큰딸을 거절하는 것 같았으나 밀어내는 것 같았으나 사실 누구를 밀어낸 겁니까? 지난날 자신의 그 모습을 밀어낸 거예요. 반면에 둘째 딸은 자기가 되고 싶었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부모와 자녀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지난날 경험했던 상처들은 전이의 감정을 통해서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소통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부부가 누워 있는 그 침대에 몇 명이 누워 있다? 6명이 누워 있대요.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부부가 누워 있는 2명이 누워 있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누워 있는 그 침대에 2명만이 아니라 6명이 있다는 거죠. 그 나머지 4명은 누굴까요? 바로 부부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벌어지는 많은 갈등과 소통의 문제들 그리고 오해들, 그건 단지 부부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이면에는 그 두 부부의 부모의 삶 그리고 그 부모가 가졌던 아픔과 어려움들 그리고 소통의 문제들 모든 것들이 이 두 부부를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 오늘 저는 이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결국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통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게 있죠.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돌아보고 치유하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거의 상처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게 있습니다. 소통이 필요합니다. 역설적으로. 자, 여러분들 이전 세대의 우리 선조들에게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똥똥 문화가 있었음을 기억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진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예전에는 이제 뒷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뒷간에 이제 판자로 이렇게 해서 술 취한 어른이나 다리가 짧은 꼬마들이 종종 빠지긴 합니다. 아, 이거 얼마나 큰 트라우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이렇게 뒷간에 빠졌을 때 우리 조상들은 아이를 건져내서 씻기고 달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집에 있는 찹쌀을 모아서 떡을 빚었다고 합니다. 급히. 명절이 안 돼도 떡을 빚고 그 약간의 떡을 갖고 아이가 빠졌던 뒷간에 가서 액막이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액막의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떡을 아이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이는 동네에 나가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똥떡이오라고. 예, 똥떡이오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모여들죠. 다 압니다. 아, 얘가 똥떡간에 빠졌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족들이 똥떡을 마련한 거구나라는 걸 알아채죠. 자, 여러분들 지금처럼 간식이 넘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 떡은 1년에 몇 번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이었죠. 예전 시대엔 바로 그 떡을 아이가 들고 온 거예요. 자, 동네 사람들은 그 떡을 하나씩 얻어 먹으면서 아이를 희롱하거나 놀리기보단 어떻게 했을까요? 괜찮아? 힘들었지? 나도 빠졌었어. 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사실 어린 나이에 트라우마에 노출된 거죠. 더군다나 그 뒷간은 매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아이를 혼내거나 타박하지 않고 지혜로웠던 우리 조상들은 이 아이를 씻기고 달래고 그리고 똥떡을 만들어서 이 아이를 달래는 게 가족만이 아니라 바로 이웃 공동체까지, 이웃들마저도 이 아이를 위로하고 지지하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결국은 가족들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지지와 위로를 받은 이 아이는 다음 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뒷간에 갈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는 상처와 아픔이 있을 거예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상처와 아픔이 또아리를 틀고 계속 마음의 한 구팅에 마치 유리조각처럼 박혀 있다면 나도 모르게 소통의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웠잖아요. 전이 감정.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내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를 밀어내게 되고 이 사람과 상관이 없는 분노와 감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이 상처를 치유할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소통의 힘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누군가에게 공감을 해주는 거, 역지사지, 그다음에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큼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좀 알아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알아주는 걸 경험하고 공감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좀 그걸 허락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세계적인 가족 치료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폴 와츠라빅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볼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실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의견 대립과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의 입장이 되긴 사실 어려워요. 오히려 내 입장을 상대방에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죠. 그러다 보면서 더 감정적으로 폭발하게 되고 더 관계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와치라빅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힘든 그런 갈등일 때 오히려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때 그 갈등을 풀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오늘 임경전에 나왔던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노력할 때 오히려 갈등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정의할 수 있어요. 바로 역지사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족에게 정말 중요한 한 단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예요.
내 입장과 내 생각만이 아니라 상대편의 입장과 상대편의 감정을 느끼려고 하는 거야말로 가족의 어려움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란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정의하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대화가 안 될 때 있고 또 서로 상처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들,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박혀 있는 마치 유리 조각처럼 가슴에 박혀 있는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벌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순간 한번, 잠시 한번 상대방을 향해서 역지사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 무언가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통이 주는 놀라운 치유의 힘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을까 봅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강연을 해주실 때 여러 가지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공감도 많이 가고 또 즐거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저는 좀 놀랐어요.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몇 개 받아봤는데 역대급으로 많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가족의 갈등이 그렇게나 많나 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 몇 개와 그리고 즉석으로 좀 질문 몇 개로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부지만 경계를 침범당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일단 그 경계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또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도 부부에게도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가 있어요. 아, 그렇죠. 어떤 경계가 있죠? 네. 부부는 한 몸이기도 하지만 각각의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바로 그걸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한 몸이잖아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한 거를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부부는 똑같은 부부고이지만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존중해 주는 것이 이제 바로 경계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가족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정이나 시댁 가족과의 갈등 이후에는 어느 정도로 선을 지키거나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을지, 만약에 이 불편한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어렵습니다라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예, 사실 근데 이것도 되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좀 더 친정이라든가 시댁하고 가깝게 지내도 별 문제 없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럼요. 있어요. 네. 그것도 되게 보기도 좋고 네. 또 본인도 불만이 없어요. 하지만 조금 가까이 근처에 살면 못 견디는 또 커플들이 있긴 해요. 네, 그건 또 그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불편하면 그 경계를 지켜도 된다. 네. 일부러 억지로 인위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가족 관계 질문까지 좀 드려봤고, 다음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갈등 질문이에요. 이분은요, 딸 아이가 둘인데요라고 하시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고3과 중2라고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서로 본인을 덜 사랑하는 것 같다고 해요. 큰애가 작은애 보고 여우짓 한다며 미워하며 말을 안 하는데요. 제가 정말 많이 속상한데 방법을 잘 못 찾겠네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들은 본질을 깨뜨리는 힘이 있어요. 본질을 깨버려요. 본질을 보는 눈이 꿰뚫어요. 있어요. 정확하게 봐요. 아이들이 시선이 꿰뚫어 본다. 정확합니다. 예. 아무리 엄마가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첫째가 너무 좋은데 네. 그냥 그게 미안하니까 둘째도 좋은 척을 하면 다 알아요. 네. 예. 그러니까 솔직히
특히 아이의 말이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속이는 게 더 싫을 수도 있어요. 그 때문에 아까도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상처는 편애라고 느낄 때예요. 예, 근데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은 엄마도 아빠도 뭐 사람이잖아요. 누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또 그 좋은 애를 좋아할까? 그러면 또 이제 상처가 되니까 좋은 부모의 출발은 그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아도 돼요. 하지만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즉석에서 좀 받아볼까 합니다. 현장에 오늘 강연을 들으시고 뭐 속 시원하게 궁금증이 좀 해결된 분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질문이 생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즉석으로 지금 손을 들어주시면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계시는 우리 여성분께 마이크를 드려볼게요. 아, 오늘은 이렇게 저희 아들이랑 같이 오게 되어서 더 의미 있는 강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효라고 하는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한 중에 저희 하나의 사람으로서 하나의 개체로서 독립된 심리적으로 독립되어야 하는데 이 둘이 갈등을 빚을 때 그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하며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또 고민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효의 가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뭐 거의 뭐 500년 그 수천 천년 넘게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전통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우리의 그 가족의 원리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잖아요. 오늘 앞으로 우리 시대는 개인주의 문화일 거예요. 예, 그래서 효는 집단주의예요. 예,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삶의 가치가 개인주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문화가 어떻게 절충을 이룰지가 사실 되게 고민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때론 집단주의가 필요할 땐 집단주의를 하고, 그리고 또 개인주의의 또 모습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쪽으로 그냥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집단주의가 필요할 땐 그렇게 하는 것도 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개인주의적인 문화도 존중해 주는 거. 예. 상호 존중의 그 자세를 절묘하게 조율하는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질문을 하나 더 받아볼까요? 아까 손든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요. 네, 지금 손 들고 계신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 교수님의 가족의 두 얼굴 책 참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책에서 자아 분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은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자아 분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혹시 방법이나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그 자아 분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자존감이 심리학이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사실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좀 긍정적으로 여기고, 그리고 오늘 강의했던 것처럼 내 자신을 좀 더 공감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애를 쓰는 자세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되게 관대할 수 있어요. 반면에 자기 자신에게는 되게 냉정할 수 있거든요. 네. 더 비판적이고, 그래서 좀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감하려고 애를 쓰자. 그러니까 오직 나만 공감하면 또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예. 그래서 좀 균형을 이뤄야 되겠지만, 그래서 나를 좀 좋아하려고 하고 내 감정과 내 아픔을 좀 공감하려는 자세가 좀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받아볼까 하는데, 네, 자, 저 위에, 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2025학년도부터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평일에는 계속 학교에서 먹고 자고 숙식을 다 하고 주말에만 이제 집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대면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족이지만 타인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타인이지만 가족입니다. 약간 이런 상황 같거든요. 그래서 거의 가족 간의 교류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교류도 이제 주말에만 한정돼 있는데 주말에는 또 각자의 삶을 또 사느라 바빠서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지금 어머니가 있고 남동생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남동생하고는 얘가 같은 가족이 맞나 싶을 정도로 거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아무래도 그런 한계점이 있어도 같이 잘 만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어도 그래도 가족으로서의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는 그 정도까지의 사이는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좀 더 가족 구성원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 전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이런 갈등을 진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교수님 답변 한번 주시죠. 놀랍습니다, 학생.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생이 했던 질문은 보통 반대의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부모가 이제 사춘기 맞은 자녀와 좀 친해지고 싶다, 대화가 어렵다,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냐라고 오히려 역으로 부모님들이 많이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자녀가 질문하는 경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은 되게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좀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난 기숙사에 있고 주말에 이제 집에 오지만 사실 엄마 아빠는 또 주말에 또 일정을 보내잖아요. 또 동생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일주일 만에 이제 주말에 왔다 할지라도 뭐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뭔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없었던 나와의 그 소원했던 거를 회복하려고 하거나 뭔가 보상하려고 하는 게 없는 것 같긴 해요. 예. 자, 그럴 때 좀 용기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한테 했던 거. 엄마 아빠 나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엄마 아빠 그리고 가족이 너무 그리웠던 것 같아. 예, 라고 솔직하게 엄마나 아빠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좀 우리 대화 좀 해. 대화입니다. 뭐 어떤 이벤트라든가 뭐 어디 그런 거보다는 그냥 같이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아이가 뭐 재밌었고 뭘 배웠고 그거를 이제 엄마나 아빠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멋진 강연과 그리고 답변까지 잘 해주신 최강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약 1시간 동안 정말 가족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 교육도서관에 수취하는 2025 통섭의 광장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 또 통섭의 광장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